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20대 임산부입니다. 아기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에 젖어 있는 요즘, 저희 가족의 남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결혼하면 꼭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직장 생활 2년 만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왔고 드디어 예비 시어른들께 인사까지 드렸어요. 헌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그날, 제 앞에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예비 신랑과 사귄 지 1년하고도 2달이 넘은 날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죠. 예비 신랑이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려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엔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긴장하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너무 떨지 마. 우리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너 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민석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면서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헌데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 호주에서 온 게 몇 살 때라고 했지? 부모님은 거기서 사업하셨다고 했나? 예비 신랑은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시드니에서 살았어. 부모님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나이 드시니까 고국이 그리우셨나 봐. 외할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야? 예비 신랑의 가족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웠습니다. 해외에서의 삶, 사업가였던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화목해 보이는 가정,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청담동 한정식집 예약하셨대. 오늘 너 맛있는 거 사준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추천받은 맛집이라네. 음식도 정갈하고 분위기도 좋다니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자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부모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줬지만 손바닥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죠. 식당으로 들어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룸으로 들어서며 민석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엄마,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에 계시던 시부모님이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아버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어머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타고난 기품이 느껴졌죠. 두 분 다 60대로 알고 있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저를 본 어머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예쁜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씀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정입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아버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편하게 앉아라. 오늘은 그냥 얼굴 보고 식사나 하려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리에 앉고 나자 어머님이 물으셨죠.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아, 부모님은 작은 서점 운영하세요. 동네 서점이지만 오랫동안 하셔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어머, 서점? 아이, 정말 좋은 일 하시네. 요즘은 동네 서점 찾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도 꼭 한번 들러봐야겠네. 나도 책 읽는 거 참 좋아하거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ABC 부모님은 제 직업과 가족에 대해서 정중하게 물으며 관심을 가지셨어요. 어머님은 연신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 말씀하셨죠. 민석이가 은정이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 전에는 주말에도 일만 했는데 요즘은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서 아주 보기 좋아. 시어른들의 환대와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예비 신랑을 보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웃었죠. 정말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계절나물, 구이, 찜 요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음식을 보며 감탄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방장님이 솜씨가 좋으신가 보더라. 재료도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 오는 것 같고. 그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보니 정말 제가 먹어본 한정식 중에서 최고더군요. 모두 음식 맛을 칭찬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죠. 그때 5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다음 요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유니폼인 것 같은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직업 특유의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갈비찜 나왔습니다. 아직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는 게... 그런데 설명하던 직원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던 손도 허공에서 멈춰버렸죠. 그리고 직원의 시선이 예비 신랑과 그 부모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비 신랑을 바라보는 눈에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습니다. 저기... 당연히 손도 함께 떨리기 시작했죠. 갈비찜이 들어있는 접시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비 신랑을 보고 갑자기 놀란 것 같았죠. 시아버님이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으셨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예비 신랑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자 어머님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더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식 안 내려놓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결국 직원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고 갈비찜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직원이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 뿐이었죠. 그때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실수를 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깨진 접시를 줍는 손은 계속 떨렸고 어깨도 들썩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유도 모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가가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소란을 듣고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네요. 바로 정리하고 새로운 음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나가서 좀 쉬세요.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매니저의 표정이 안 좋은 걸로 봐서 나중에 한 소리 들을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 직원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음식은 다시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분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헌데 실수한 직원은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예비 신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 달싹였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도 달려와 재빠르게 바닥을 치우고 새로운 갈비찜을 가져왔더군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특히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보이셨습니다. 저 직원 왜 저러는 거예요? 저렇게 어설픈 사람을 쓰다니. 음식 맛은 좋은데 직원들 관리가 영 엉망이네요. 어머님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도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우리 은정이가 놀랐겠구만. 그 말씀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접시가 다 무거운 사기 그릇이라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 예비 신랑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디 몸이 안 좋은 사람인가?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어요. 아이 좋은 날 괜히 분위기만 망쳤네. 다음엔 절대 오지 말아야겠어요. 아니 이런 곳은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제 값을 못하는 것 같네요. 매니저한테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 말씀에 아버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두 분이 그 직원을 흉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매몰차게 반응하시는 것 같았죠? 나중에 결혼하고 제가 실수해도 차갑게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인사 나눌 땐 인자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업하던 집안이라 그런가 냉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원의 눈물에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결국 음식을 먹다 말고 화장실에 가는 척 잠깐 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그 직원을 나무라지 말라고 매니저에게 부탁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 매니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하지만 식당 안이 생각보다 너무 넓었고 길이 미루처럼 이어져 있어 찾기가 어렵더군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가 확실해. 30년 전에 빼앗긴 바로 그 애야. 순간 전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분명 좀 전에 실수한 직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30년 전에 빼앗겼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그 애를 못 알아보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거 민석 씨 말하는 거 아니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그쪽에서는 나를 못 알아보지. 그때 사고당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졌잖아. 아이,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놀라서 도망치듯 나왔어. 너무 잘 자랐더라고. 그 작디 작던 아이가. 여자는 핸드폰을 붙들고 또다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전화를 끊고도 연신 눈물을 닦으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벌써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얼굴엔 눈물 자국도 선명했어요. 어머나 손님, 아깐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놓치는 바람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제가 묻자 직원이 움찔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 죄송합니다. 방금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30년 전에 빼앗긴 아이라고. 혹시 저희 일행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손사래를 치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 중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지만 저는 그분의 팔을 잡으며 재차 물었네요.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혹시 뭐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상대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더군요. 아닙니다, 손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그러더니 이번엔 제가 잡을 틈도 주지 않고 황급하게 돌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복도에 한참을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자꾸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애가 확실해. 30년 전에 빼앗긴 바로 그 애야. 조금 전 직원이 울부짖듯이 쏟아낸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퍼뜩 예비 시부모님들이 기다리신다는 게 생각나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룸에 들어서니 시부모님들은 이미 일어서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신랑이 허둥거리며 들어오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죠. 은정아, 왜 이렇게 늦었어? 혹시 배 아파? 아니, 그냥 그 회사 일로 급한 연락이 와서 전화 받느라. 미안해. 제 말에 예비 신랑이 안심하는 표정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착잡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문으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상견례로 만나도록 하자. 부모님께 언제가 좋을지 여쭤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조금 전 만난 그 직원의 얼굴과 목소리로 가득했죠. 헌데 식당을 나오면서 돌아보니 저 멀리 주방 쪽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와 얘기하다 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직원이었죠. 역시나 눈이 예비 신랑을 향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아니 어쩌면 민석 씨도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저런 눈빛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잠시 후 예비 신랑이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지? 왜 그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석 씨를 봤을까? 제가 계속 말이 없자 예비 신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무슨 생각해? 혹시 오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뭐 기분 상했어? 아니, 그럴 일이 뭐가 있어. 두 분 다 잘해주셨잖아. 그냥 아까 그 식당에서 접시 깨트린 직원분이 생각나서. 아, 그 직원? 정말 이상했지? 난 처음에 하도 나를 뚫어지게 보길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니야? 응, 전혀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민석 씨가 기억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런가? 아니, 그래도 뭐 내가 기억도 못하는 인연이면 그냥 모르는 사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민석 씨는 정말 그 직원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울먹이던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찜찜한 일이었거든요. 평소 책을 좋아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어려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음 날 퇴근길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저를 보며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어제 민석이 부모님은 잘 만났지? 그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듣기만 하던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지나치기엔 아빠도 찜찜하다. 그렇죠.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너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 관련된 문제잖니. 결국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아빠가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마침 우리 서점 단골 중에 탐정사무소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자. 탐정이요? 그래, 경찰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래. 어쩐지 맨날 추리소설만 사가더라. 처음엔 신기해서 명함 받아뒀는데 뭐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 찾아갈 일이 있겠나 싶었지. 근데 사람 일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다. 아빠는 한참 계산대 여기저기 찾아보시더니 명함을 한 장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구나. 우리 탐정 찾아가서 도움 받아보자.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거든. 아빠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좋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저 어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점에서 멀지 않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탐정사무소의 소장님은 60대 초반의 과묵한 인상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절 향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을 조사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난번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때 만난 식당 직원과 제 예비신랑 그리고 시부모님의 관계를 알아봐 주세요. 제가 그 직원의 인상착의와 식당 상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셨죠. 예비신랑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시부모님의 성함도 알려주시겠어요? 박민석 30살이고요. 시아버지는 박정자 호자, 시어머니는 이선자 영자 쓰세요. 민석 씨가 아주 어릴 때 호주로 건너갔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식당 직원과 박민석 씨의 관계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드리면 되는 거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어요. 네,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주세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예비신랑을 자연스럽게 대하며 내색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표정이 전보다 심각해 보이더군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소장님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식당 직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이라뇨? 정말 애를 빼앗겼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그 애가
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석 씨 어머니 이선영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선영 씨는 아이를 출산한 기록이 없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출산 기록이 없다뇨?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대신 남편 박정호 씨와 함께 불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더군요.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소장님의 말씀에 저와 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놀란 저를 대신해 아빠가 물으셨죠. 아니 그럼 민석이 누구 아이란 말입니까? 설마 그 식당 직원이 민석이의 생모? 그래서 아이를 빼앗겼다고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번엔 그 식당 직원의 과거를 캐봤어요. 직원의 이름은 김정숙, 남편 박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식당 직원의 남편과 박민석 씨의 아버지인 박정호 씨가 형제였다는 사실이에요. 박정호 씨가 형이더군요. 네? 그럼 민석 씨가 큰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린 그분들이 친부모님이 아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맞아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멀쩡히 생모가 있는데 민석 씨가 왜 큰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죠? 제 물음에 소장님은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박민석 씨 생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해보니 남편이 30년 전에 사망하셨더군요. 그것도 박민석 씨가 태어나고 불과 열흘 만이었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외마디 비명까지 지르며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걸 어째?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가 된 거예요? 소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습니다. 이 박민석 씨의 생모가 예전에 살던 곳에 찾아가서 당시 이웃 어르신들의 증언을 확보했어요. 출산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이 떠나고 핏덩이와 남겨진 생모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돌아가신 고인의 형 부부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움이라면 어떤 도움이요? 동생의 장례 절차도 도맡아 처리하고 박민석 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가 산후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기를 돌보게 됐겠죠. 거기까진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민석 씨가 자기 생모를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고인의 형 부부가 자기 동생이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급하게 호주로 떠난 겁니다. 그때 박민석 씨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때 엄마가 끼어들며 물으셨어요. 그럼 어린 조카를 데려갔다는 건데 그때 생모는 허락한 건가요? 아니요. 혹시나 하고 그때 실종 아동 기록을 확인해보니 생모가 박민석 씨를 실종 신고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본인 말대로 아이를 빼앗겼다는 게 맞는 거겠죠. 정신없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예비 신랑의 생모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친부모인 줄 알았던 분들이 말도 없이 조카를 해외로 데려갔다니.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민석 씨를 유괴했다는 건가요? 네.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으니 그렇게 봐야겠죠. 말도 안 돼. 민석 씨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조카를 유괴해 자식인 것처럼 키운 두 사람에게는 화가 났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랑은 가여웠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걸까요?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때까지 생모는 뭘 하셨고요? 제 물음에 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호 씨와 이선영 씨 부부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조카를 데려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박민석 씨의 생모는 그 당시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 말에 조용히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교통사고요? 하필 자기 아이가 유괴되어 해외로 갈 때? 아빠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장님이 눈을 빛내며 답하셨습니다. 저도 바로 그 점이 의심스럽더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사건 기록을 조사해보니 집 앞에서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사고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넘어지면서 돌의 앞면을 부딪혀 성형수술 여러 차례 받은 것 같더군요. 그때 머릿속으로 번쩍이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민석 씨 생모의 통화 내용이었죠. 바로 그 사고군요. 사고로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고. 맞아요. 사고로 얼굴이 달라져서 민석 씨 부모님이 생모를 몰라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마 그 사고 때문에 생모가 아이가 떠나는 것도 모른 것 같더군요. 그때 머리를 다쳐서 한동안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불행이... 아이 낳고 열흘 만에 남편이 떠나고 아이마저 빼앗겼는데 본인은 하필 의식불명... 말하다 보니 한 여인에게만 쏟아진 가혹한 불행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미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죠. 그때 소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놀라운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 치료비를 해외로 떠난 박정호 씨가 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미리 사고가 날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김정숙 씨가 입원하자마자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주먹을 꽉 쥐며 물으셨어요. 민석이 생모의 사고와 그 두 부부의 연관성은요? 그게 저도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남을 거부했어요. 공권력이 아니고선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날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저희 가족은 할 말을 잃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바람을 하셨어요. 민석이 불쌍해서 어쩌니? 이 일을 말해줘야 해, 말아야 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알아야지. 생모가 버젓이 따로 있는데 숨긴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지만 민석 씨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모라는 분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그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왜 유괴범들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민석 씨한테 자기가 생모라고 나서지도 않으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글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은정아, 이건 너와 평생을 함께할 남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해라.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그건 명심해. 아빠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신랑과 통화하면서도 눈물이 흘러서 혼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민석 씨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만약 알려준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 30년 동안 부모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유기한 범죄자라고 말해야 해?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미친 듯이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랑이 전화해서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아, 내일 시간 있어? 부모님이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죠. 그래. 몇 시에 볼까? 7시쯤 어때? 장소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그 전화를 계기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지켜볼 순 없다고요. 아무리 충격을 받더라도 예비신랑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기 1시간 전에 예비신랑과 먼저 만났어요. 할 말이 있다는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은정아, 둘이 먼저 만나서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카페로 예비신랑을 이끌어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민석씨,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어리둥절한 표정의 예비신랑이 저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려왔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혹시 얼마 전에 식당에서 본 그 직원분 기억나? 민석 씨 보고 놀라셨잖아. 날 알아봤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민석 씨 혹시 출생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본 적 있어? 퀴즈 같은 제 질문에 예비 신랑은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한숨 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비 신랑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었어요. 이걸 보면 민석 씨의 부모님 성함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예비 신랑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표정이 일그러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박정수, 김정수? 이 사람들이 누구야? 박정수 씨는 민석 씨 친아버지야. 그리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박정호 씨의 동생이었지. 민석 씨가 1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민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원래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야. 예비 신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민석 씨 더 들어봐. 그날 식당에서 본 그 직원분이 바로 김정숙 씨야. 민석 씨 친어머니.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엄마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30년 만에 만난 거야. 민석 씨가 갓난 아이 때 헤어졌으니까.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이런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왜? 무슨 목적으로?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 진정해. 나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사실이야. 저는 나머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는 그 서류들을 한참 살펴봤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왜 내가 큰아버지 집에서 자란 거야? 그 뒤로 저는 조심스럽게 30년간 숨겨졌던 비밀을 털어놨어요. 생부의 죽음,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호주로 간 큰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습니다. 예비 신랑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날 빼앗아 간 거라고? 거기다 어쩌면 사고까지 냈을지 모른다는 거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예비 신랑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 민석 씨, 은정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녁 약속은 내가 취소할게. 그러더니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 나섰지만 예비 신랑이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기만 바라보는데 다행히 그날 밤 전화를 했더라고요. 은정아, 나 지금 그 식당 앞이야. 그 사람, 내 생모라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혼자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 알았어,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식당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죠. 같이 들어가자. 저희는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죠. 그때 룸을 정리하고 나오는 민석 씨의 생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그 말에 예비 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민석 씨의 생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희를 비어있는 룸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분이 눈을 맞추지 못하고 간신히 물었어요. 아마도 민석 씨가 진실을 알고 왔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죠. 예비 신랑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그 말에 상대가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 아들 민석이. 이름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이름만은 그대로 쓰게 해줬구나. 그게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옥처럼 고운 마음과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생모가 손을 뻗으려 하자 민석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동안 절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처음엔 미친 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계속 찾았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널 외국으로 데려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절 포기하신 거예요? 예비신랑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포기하다니. 한시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매일 기도했어. 네가 건강하게 자라길, 행복하길. 민석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근데 왜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나서니?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거기다 예쁜 약혼녀랑 결혼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내가 친엄마라고 나타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때 예비신랑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전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민석 씨의 생모도 동의했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일주일 동안 민석 씨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저와의 만남도 피했죠. 일주일 후 예비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사람이 정말 내 친엄마가 맞대. 민석 씨가 울먹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석 씨, 내가 갈게. 잠깐만 기다려. 저는 서둘러 민석 씨네 집으로 갔어요. 예비신랑을 포함한 세 사람이 창백한 표정으로 거실에 마주 앉아 있더군요. 큰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민석아, 우리 말 좀 들어봐.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인 것 같더군요. 예비신랑이 흥분해서 소리쳤죠. 뭘 들어요? 30년 동안 절 감쪽같이 속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어. 하지만 민석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남의 자식 훔쳐다 키우는 게 사랑이에요? 친어머니랑 30년 동안 생이별하게 만든 게 사랑이냐고요? 그때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큰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민석아, 그때 상황을 이해해줘. 네 친엄마는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는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키울지 말진 친엄마가 정하게 놔뒀어야죠. 민석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해외에 도피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멈춘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아동 유괴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뭐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하시려고요? 그때 큰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매달리셨어요. 민석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처음엔 정말 동서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예쁜 거야. 너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생활이 너무 꿈처럼 달콤해서 욕심이 났어. 민석 씨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 난 상처를 받든 말든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는 것만 중요했겠지. 미안하다. 미안해. 큰어머니는 오열하고 예비신랑은 이를 악물었어요.
잠시 후 한동안 말이 없던 민석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호주로 도망칠 때 친엄마가 당한 사고 두 분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그 말에 큰아버지가 펄쩍 뛰며 소리치셨어요. 그건 절대 아니야.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그날 호주에 가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고 소식을 듣게 됐어. 그때 너희 생모한테 말해야 하나 갈등하다 전화를 걸어봤거든. 근데 집주인 할머니가 그러셨어.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그래서 인근 병원 응급실에 다 전화를 걸어본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만은 진실이라는 걸 저도 예비신랑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널 그렇게 만든 건 우리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다오. 널 정말 사랑했어.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비겁하네요. 사랑이란 말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비겁했다. 미안하다. 어떤 말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지. 그 말의 끝으로 큰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민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전 이제 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아갈 거예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그때 큰어머니가 예비신랑의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민석아, 제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얼굴은 볼 수 있게 해줘. 부탁이다. 하지만 민석 씨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다 싼 민석 씨가 현관을 나가려는데 큰아버지가 길을 막았습니다. 민석아, 한 가지만 알아줘. 네 친아버지가 죽었을 때 재수신 정말 힘들어했어. 우울증도 심했고. 우리가 널 데려온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만하세요! 민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든 결과적으로 한 아이와 어머니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그 길로 집을 나온 예비신랑은 저에게 기대어 펑펑 울었습니다.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30년 동안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다 가짜였어. 저는 예비신랑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석 씨, 힘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잖아. 예비신랑은 그렇게 한참을 저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모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어머니로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에 살고 계셨어요.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더군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민석 씨의 어릴 적 사진과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던 예비신랑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난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안 돼요.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라도 함께 해야죠. 어머니는 민석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 그때 민석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열어본 예비신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민석 씨?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아니, 큰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어머나,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예비신랑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어서 가봐라. 그래도 30년 동안 널 이렇게 잘 키워준 사람이야.
하지만 예비신랑의 눈에서 망설임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난 이제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서 옆에 있어 드려라. 민석 씨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였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큰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민석아,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나간 후로 울기만 하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그때 의사가 나와서 예비 신랑을 보며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민석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큰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민석 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큰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병실에서 나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순 없는데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민석 씨, 지금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그때 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어요. 민석아, 그쪽 상황은 어떠니?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지? 네,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집으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다. 민석 씨와 저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민석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네가 그 사람들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예비신랑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 다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잘 키워준 건 사실이야. 좋은 교육 받게 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했어. 내가 너를 키웠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그걸로 범죄를 정당할 순 없어요. 민석아, 엄만 네가 평생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길 원하지 않아. 그건 네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거고 가슴에도 한을 남기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예비신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큰어머니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다음 날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동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재수씨, 미안합니다. 시어머니는 상대를 한참 바라보다 말씀하셨죠.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민석이를 잘 키워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늠름한 청년이 되도록 지켜준 것, 그것만큼은. 어머니는 말씀을 잇지 못하셨고 큰아버지 내외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겠죠.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 눈물을 닦으셨어요. 갓난아기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 장성해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엔 감격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결혼식장 한 구석에 서 있는 큰아버지 부부도 보였어요. 민석 씨가 따로 초대한 건 아니었지만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민석 씨는 그분들을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화해의 빛이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살림을 도맡으면서도 행복해 하시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하지 마세요. 주말에 저랑 민석 씨가 할게요. 아서라, 몸 조심해야 하는데 청소가 가당키나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해. 어머니가 그렇게 절 애지중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거든요. 제 임신 소식에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기뻐하셨지만 누구보다 좋아하신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내 팔자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민석이를 만난 것도 꿈 같은데 착한 며느리에 이제 손자까지 생긴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삭이 된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며 저희 부부보다 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며 남편의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큰아버지 부부를 용서하게 된 겁니다. 나 이제야 진심으로 두 분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방법은 너무나 잘못됐었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나를 잘 키워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젠 잘못도 뉘우치고 계시니까 그만 용서해 드리고 싶어. 사실 얼마 전 두 분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시설에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봉사활동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사죄하며 사시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아픔과 고통 대신 화해와 용서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큰 고통이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항상 진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